오늘은 오래간만에 뵙는데 저희 이 폴리뉴스피플 자담회를 그동안 쭉 사회를 보시고 해주셨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2020년도 재작년 말이죠. 예. 예, 가시면서 떠났다가 오늘 책을 이렇게 멋진 책을 내셔가지고 오늘 모셨습니다.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20년 말이면 2020년 4월 달에 이제 지금 현재 21대 국회가 시작됐잖아요. 예. 선거가 있고 6월부터 뭐 임기는 이제 5월 말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말부터 국회입법조사청을 쭉 역임하셨는데 금년 몇 월까지 8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8월 말까지 하셨는데 1년 10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예. 2020년 11월 달에 갔다가 그랬으니까 한 1년 10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20대 국회 처음과 정권 교체 국회도 또 그대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래 국회 정당 전문가이신데 좀 이렇게 한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좀 다르지 않겠어요? 느낌과? 네, 그래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보고 현재 변화하는 정치 상황을 봤으니까는요. 예. 입장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정당 잘못하면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직을 맡으면서는 공식적인 코멘트라든가 글을 좀 쓰지 않은 그런 입장의 차이만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었고요. 아다시피 21대 국회는 역대 여소야대가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압도적인 지금 여대 아니었습니까? 180석 내가 됐었고.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이제 여소야대로 바뀌었는데 아마 일당이 여소야대가 압도적으로 된 경우는 지금 처음 아닌가. 예. 그동안에 여소야대가 있을 경우는 되게 다당 체제가 겸해서 여소야대가 됐었죠. 예. 그런 전국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현재의 우리 정치 상황이 제가 그동안 관찰해왔던 역대 한 30년 동안에 비해서 가장 정치 상황이 안 좋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이 180 가까운 어떤 이 다수 의석을 한때는 그랬죠. 예. 했고 그게 어떻게 말하면 탄핵 이후에 상당히 국민적인 여망이 당겼기 때문에 그렇게 거대 의석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 점도 있었고요. 저는 또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국민들이 뭔가 국가 리더십에 대한 안정을 실어주자는 심리도 작동하지 않았었는가 그렇게 봅니다. 아마 우리 김동구 대표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역대 우리 국회 운영 상황을 봤을 때 여당이 우위를 차지했을 때 그렇게 국회가 잘 가동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실질적으로는 다당제 여소야대일 때 잘 돌아갔었죠. 자칫 압도적인 여당 우위가 지속이 되면은 국회가 뭔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라든가 보완하는 기능을 못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21대 국회 초반 때 문재인 정부 시기 때 압도적인 180석 내라는 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좋은 역할만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힘은 야당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그것도 한 4개월 보셨잖아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윤석열 정부 야당 때문에요. 초반에는 당장의 입법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70개, 90개 넘는 정부 입장에서 지금 발의를 요청된 그런 법안들이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요. 초반에는 입법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정점이 아니었는데요. 그 전에 하나 빠뜨린 것은 제가 180석의 여당의 압도적인 시기의 문정부 시기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 설명해서 봐야 될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의석의 여소야대에서 다수석을 차지했던 변화뿐만이 아니라 뭔가 국회가 기능할 때는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 보완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조금 특징이랄까 안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좀 이견이 제시될 기회가 봉쇄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원팀을 계속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면은 배신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신성 모독을 하는 것처럼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에 내분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 시기에 대한 뭔가 반성적인 대비가 나오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내부의 자기조정 기능을 상실하면서 나중에 비판적인 여론을 키우는 또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봅니다. 이해찬 당대표와 이야기했죠. 2004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네, 그랬죠. 그때 뭐 이 108번뇌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 의견들 당시에는 뭐 4대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노출된 게 열린우리당의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도 주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른바 정치 팬덤 그만 말씀하신 이견을 하고 했을 때 정치적 팬덤들이 그 압도적인 공격하에서 사실 자유로운 정치인은 좀 힘들겠죠. 예, 거기다가 그 노무현 정부 시기와 가장 큰 차이가 지금은 정말로 문자라든가 SNS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진 시기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SNS가 작동하는 부작용 문제가 있다면 그 부작용은 더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 속에서 SNS의 문제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배경으로 사회적인 상식이라든가 공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뭔가 탈진실의 파퓰리즘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시기였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그걸 저는 나중에 뭐 민낯의 권력 투쟁이라든가 정교화된 뭐 정치 진영 정치 이런 용어를 썼는데 그 점에서는 지금 미국 사회에서 비판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평행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또 한편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렇습니다. 양상이 예, 예. 포퓰리즘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1년 반 전에 그 제네바에 있는 국제의원연맹 IPU 사무총장 가서 한 원래 30분 예정돼 있다가 길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1시간 이상을 했었는데 제가 마침 그 질문을 했어요. IPU 회원국들에서 이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지 않냐라고 했더니 자기도 이것을 지금 오늘날 의회 정치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핵심을 짚어줘서 고맙다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랑 한 20-30분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예. 어쨌든 이런 상황을 쭉 이렇게 겪으시면서 그 전문가로서 또 현장에 국회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최근에 저서를 내셨습니다. 요 앞에 있는 이 책인데요. 이게 그 제목이 지금 뭐죠? 네, 파퓰리즘의 정치 전쟁. 파퓰리즘의 정치 전쟁. 예, 거기에다가 종교화된 진영 정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전쟁, 진영 정치, 뭐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정치 전문가로서 쭉 계신 분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책을 보니까요. 예, 이 책을 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책을 제목은 김만음의 15분 정치학 강의 2를 내려고 했습니다. 예. 제가 김만음의 15분 정치학 강의라는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그 TBS에서 일요일 아침에 김만음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라는 방송 강의 스타일로 15분씩 했던 것을 1편을 냈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때까지 냈었는데 그 이후에도 책이 한 2-3권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2권을 정리해서 출간하려는 중에 공직을 맡게 돼서 자칫 논쟁에 빨리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류했다가 끝내면서 내려고 했는데요. 너무 지금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의 비중이 작은 것 같아서 상당 부분을 빼고 지금 현실 정치하고 관련된 부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김만음의 15분 정치학 강의 2를 빼고 아예 최근에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도 정하고 그쪽 내용을 보강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포퓰리즘, 정치 전쟁, 종교화된 진영 정치 다 상당히 무거울 수도 있고 의미가 있는 개념인데요. 우선 포퓰리즘 그러면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민중들, 인민들이 직접 뭔가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양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세력이 동원되는 양상. 그래 자칫하면은 그게 왜곡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왜곡될 소지가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정치 전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책을 내고 나서 보니까 같은 용어를 쓴 분이 있더라고요, 이미요. 강준방 교수가 정치 전쟁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뭐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다라는 개념도 있죠. 그렇죠. 그러게 있는데 대개 그래도 전쟁을 쓸 경우에는 국제 정치 관계에서 정치의 마지막 선으로 전쟁을 쓰는 건데 국내 정치에도 전쟁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던 것은 너무 정말 적과 동지로 전쟁처럼 하는 정치가 돼 있다. 그런 개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 김동구 대표도 잘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것이 싸우다 보면은 네 편 내 편 갈리기 마련이고 또 세력으로 싸우는 게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주고받는 관계가 있고 용인되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절대 선, 상대는 절대 악으로 간주되는 그런 양상이 너무 지속이 되고 있다. 나는 절대 선이라고 간주하면은 스스로 뭔가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이런 정치 현상이 너무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2021년 말에 미국의 그 퓨 리서치라는 그 퓨 리서치 센터라는 연구 조사 기관이 있는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실증 조사를 기관으로 한 연구소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 17개국을 분석을 했는데 뭐 인종, 종교, 세대, 빈부격차 등등을 중심으로 갈등 양상을 조사를 했어요. 이 중에서 무엇에 대한 갈등 축이 가장 센가라고 봤는데 17개국 중에서 15개국에서 가장 센 갈등의 기준이 뭐냐? 정당 소속이었습니다. 의외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그 균열의 축이 센 게 종교라든가 인종 이런 건데 17개국 중에 15개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당 소속에 따른 갈등이 가장 센 나라 90%라고 나온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는데 두 나라가 어디냐? 미국하고 대한민국입니다. 90%. 예.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 공동 1등인데 미국과 우리나라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그러면 똑같은 비율이지만 더 셀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훨씬 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연방 국가에다가 그렇죠. 상당히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정치 권력이 지금 승자독식의 대통령 권력을 중심으로 쏠린 사회니까 이걸 추구하는 게 심각할 거다라는 건데요. 당시 또 하나 덧붙여서 나온 조사가 뭐가 있냐면은 어떤 팩트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의견이 조사 국가들의 30%나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견의 차이라는 것이 팩트는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관점의 차이가 대립하는 건데 이렇게 너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자체에 대한 지금 동의도 어려운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서로 진영에 따라 상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딱 보니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체를 갖다가 이 진영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는 거. 근데 이게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취직 정보화 사이에 뭐 전문가 이 구분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뭐 이 30년간 계속 해온 분들은 축적돼 있고 자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쨌든 역사에 남으니까 신중을 기할 건데 그런 분들도 팩트에 따라서 어느 진영에 위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제가 그 부분을 제 책에서 짧게 썼는데요. 거기에는 그 정말 얘기한 대로 전문가 분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교수,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은 더하죠. 언론 모든 분야가 돼 있습니다. 또 언론을 평가한다는 방통이라든가 방송 심의 자체도 전부 그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도 뭔가 궤도 수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2차 대전 직전과 2차 대전 시기에 나왔던 이른바
나치 파시즘 등장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비슷한 분석들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했던 내용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프랑크푸르트 학파 등등 당시에 있었었고 뭐 에리히 프롬 등이 있었고 마르쿠제 등이 있었고 당시에 대중사회 분석하면서 정말로 이성적인 성찰력이 둔화되고 뭔가 쏠려다니는 광기에 묻힌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전체주의를 이끌었지 않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들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거기에 가담했던 것들이 이른바 무지몽매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식인 지성인들도 가담했던 그런 비판적인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또 다른 차원에서 다만 그때는 이른바 처음에 대중사회 등장이었다면 요즘은 이른바 디지털 대중사회 SNS를 매개로 한 디지털 대중사회가 돼가지고 그 시대의 한 70년 전의 시기가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느낌이 팍 제가 들었습니다. 7, 80년 전. 근데 이제 우리 정치 현실로 보면은 이전부터 뭐 흔히 이야기하듯이 독재와 민주, 예. 군부 독재와 민주로 양분돼 있었고 그 투쟁은 뭐 겉으로 보이는 투쟁은 지금보다도 더 가열찼잖아요. 그랬죠. 이게 예. 학생들도 뭐 대학생들도 가면 늘 데모한다 말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랬었는데 근데 진영 정치란 표현은 그때는 없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때는 의용학자 일부에 국한돼 있었지. 그렇습니다. 팩트에 대한 해석이 전부 다르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실행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 거지. 근데 지금 그때보다 이 진영 정치는 엄청 그 폭과 이 넓이가 지금 확충돼 가지고 정말 이 진단을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깝깝한 지금 상황이 됐지 않나 보는데요. 주로 정치에 왔을 때 그동안에 그 명분을 강조해왔던 쪽이 민주화 세력 쪽 아니었습니까? 예. 그랬었죠. 과거의 집권 세력들은 안정이라든가 아니면 성장을 강조한 안정, 안보, 성장을 강조하는 쪽이었다면 민주화 진영은 말 그대로 민주라는 가치, 민주주의 가치를 앞에 내세우고 이후에는 조금 더 복지까지 강화하는 쪽을 이렇게 내세웠어요. 현재는 그것을 대변해 왔던 쪽을 계승하고 있다는 쪽이 아마 민주당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는 거 있습니까? 강령이나 이게 내세우는 거 내세우는 거 없죠 지금. 그대로 내세우고 있죠. 이전에 내세우는 거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집권을 했었는데 그때 시기에 내세웠던 것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정책을 했던 것은 있지만은 저는 당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공적인 명분을 사라져 버리고 이때부터는 민낯의 권력 투쟁밖에 없었다. 아까 그 진영 정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선은 뭐냐? 우리 편이 이기는 것이 선이다 가버린 거였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가치를 주도하는 세력이 20년을 집권한다든가 100년을 집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년 집권해야 된다. 우리가 100년 집권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뭔가 그 이견 비판을 허용하지 않던 그래서 자기 조정 기능 자체가 봉쇄돼 버렸던 것이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공적인 명분을 포기한 채 민낯의 권력 투쟁으로 돌아서 버렸던 그것을 한결 지적했습니다. 뭐 내세웠던 거는 예를 들어서 정책의 뭐 이렇게 성공 실패를 떠나서 나름대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그 이 소득이 이 바닥에 있는 분들을 예를 들면은 그걸 끌어올려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이런 그 논리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나름대로 저는 그 나름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금 더 진행돼 봐야겠습니다만은 당시에도 이른바 좀 민주 진영 쪽에서 논란이 있었던 정책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 최근에 토니 블리어가 등등이 뭐 그런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책의 방향이 갔을 때 이견이 나온다면은 그것을 수렴하면서 그 방향에 근접하는 방향을 택해야지 뭔가 원리주의자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토대로 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친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득주도 성장까지 이제 최저임금의 보완책을 가지고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서 성장까지 이끈다면은 최소한 몇 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더구나 당장 최저임금의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 자체도 한 몇 년은 걸릴 거고 그것이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는데 몇 년 걸릴 건데 그거 자체를 바로 성장론으로 이끌긴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그걸 성장론에 연관시키지 말고 분배 차원으로 복지 차원으로 얘기하고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성장에도 기여할 거다 이런 정도 가야 되는데 너무 원리를 강조하면서 또 효과를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후에 혹시 자료에도 한쪽만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나오지 않았었나 이 파장이 좀 지금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당시 통계청장 지금 예.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때 통계청장이 아, 이게 그 최저임금제로서 그 임금이 상승 부분이 소득에 바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넣으니까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새로운 통계청장이 그게 예를 들어 유행이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온 부분을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전현 통계청장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 좀 복잡한 상황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네. 탈원전 문제로 네. 지난번 백운규 산자부 네. 장관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대북 관련이 아니고 서해 공무원 관련도 계속 논란이 되고 그렇죠. 이것저것 다 엮어져 있어서 정말 지금 문재인 정부에 활동했던 사람들 주장한 대로 지금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을 위해서 전 정부를 이용하는 것인지 네. 문제가 있어서 궤도 수정을 하려고 규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따져봐야겠는데 여러 가지 거의 했던 모든 주요 정책이 좀 그런 그 대상이 돼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건 필요하다 봐요. 전 정권 정책이 과연 그 이후의 평가라든지 그 평가를 통해서 어떤 이후에 이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모색하는 건 좋은데 이거 수사로 하려고 하니까 네. 이게 그런 비판을 받는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게 좀 안타까워요. 윤석열 정부도 모든 걸 검찰공화국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듣고 있는데 네. 모든 것을 수사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뭐 윤석열 정부 좀 이따 얘기하면 나오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단 있게 하려면은 한 7, 80%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포용하면서 뭔가 신임을 받는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20, 30% 부분에 대한 과단성 있는 조치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더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바로 이 검찰의 그런 그 양식처럼 좀 강하게 하고 있어서 한계를 보이는 그런 점도 지금 김동구 대표 지적처럼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그거는 잘 이렇게 문제점까지 짚어주셔야 여전히 궁금한 게 우리 정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진영 정치가로 이렇게 돼버렸는지 그전에도 분명히 여야가 있고 독재와 민주가 있고 정치 투쟁도 사회 전반적으로 거셌었는데 그때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네. 이게 이 아까 말한 그 디지털 대중의 그 문제가 큰 건지 뭐 정치권에서 민낯으로 뭐 권력 투쟁했다는 것은 어디나 다 어느 시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정치적인 명분이 이미 이제 기한을 다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정치 명분을 주도했던 쪽은 민주화 세력이었는데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인 명분은 그동안의 과거의 민주주의 논리는 결국은 독재 세력을 타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앞장서서 지금 민주주의 원리를 관철시키자라는 거였는데 일정하게 민주화된 이후에 민주주의 방향은 뭐였습니까? 전체적인 포용 능력을 키우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데 그 방향으로 가야 이제 민주주의를 더 계승하는 확장된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건데 이후에 그건 반대로 갔죠. 오히려 독선적으로 갔죠. 그러면은 그동안 해왔던 민주주의의 명분 가치는 실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렇게 이 변화 견인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고 사실은 그 세력이 담당할 분야도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공정과 다양성과 함께 가는 커퍼시티를 가지는 쪽이 돼야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민주주의는 상대를 적으로 보고 적을 타도하는 게 나의 소명이었던
그렇게 이제 살아온 사람들이, 예, 그런 그랬죠. 사람들이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아, 거기다가 또 뭐 더 있었냐면은요.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면은 조금 듣는 사람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노무현 정부 이후에 다시 노무현 정부 지지 세력이 드러나면서 약간 진영을 신성시하는 그런 경향이 등장했습니다. 노무현 서거 이후에 다시 서거 살아났죠. 이후에요. 예. 친노가 다시 살아났죠. 예. 노무현 정부와 마찬가지 비슷하게 김대중 정부도 소수 세력이 집권한 거 아니었습니까? 동계동 세력이라고 예. 하죠. 예. 소수 세력인데 여러 가지 기회가 맞물려 가지고 이인재라는 제3의 세력이 등장했었고 IMF란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DJP 연합이란 독특한 상황 결합해 가지고 한 서너 가지가 결합하면서 소수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집권했었죠. 그렇죠. 예. 그럼 소수 세력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독재 세력이라면 총칼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민주화된 상황에서 당시에 김대중 정부는 다른 세력과 연합하는 포용 전략을 폈죠. 예. DJP 연합이 그랬었고요. 예. 동진 정책. 그랬죠. 그렇게 했고 아다시피 첫 비서실장도 김중근 같은 사람을 임명하기로 했었고 통일정책 국정원장도 다 기존에 있던 사람을 채용하는 그렇죠. 예. 청산보다도 포용으로 갔었죠. 그래서 사실은 김대중 정부의 포용 정책은 대북 정책뿐만이 아니라 대내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갔었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도 사실은 소수 세력이 당선된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결정적인 당시에 사람들이 간혹 넣긴 하는데 당선 배경에 뭐가 있었다고 보느냐? 저는 월드컵 에너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 최근에 다시 우리가 지금 이제 카타르 월드컵도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아마 현대사에서 국민들의 단합된 에너지, 뭔가 새로운 젊은 에너지가 가장 크게 분출했던 것이 2002년 월드컵 때가 아니었나라는 거였어요. 예. 그 에너지를 중간에 상당 부분을 받았던 게 당시 정몽준 후보였었죠. 예, 갑자기 뭐 예. 30불 이상 예, 지지율이 동시에 같이 가져갔던 게 노무현 후보의 젊은 에너지와 같이 가져갔었는데 그 일부분을 나중에 노무현 후보한테 갔었죠. 후보 단일화. 예, 만약에 노무현 당시 후보라는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보통 같은 일상의 정치가 진행됐다면 그렇게 파격적으로 당선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에너지와 결합이 되는 당선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소수였어요. 그럼 소수가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 근데 노무현 정부 시기의 소수 세력은 김대중 정부 시기의 방식하고 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소수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소수, 그것 방법 중에 하나죠. 소수일 경우는 단결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소수의 단결은 자칫 뭐가 되느냐? 외부에 대한 경계의식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점차 이게 유격되기 시작해서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정권의 소수화가 되고 여론도 악화되면서 정권의 실패까지 가게 되는 배경이 됐었는데요. 이게 다시 이제 서거를 계기로 비극적인 서거를 계기로 다시 일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경계 의식이 상당히 배타적인 의식까지 같이 가게 되고 내부는 좀 신성시되고 이런 게 되면서 일종의 저는 우리나라의 정당 세력이 약간의 종교 세력 비슷하게 되는 경향의 단초가 그때부터 좀 있지 않았었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후에 SNS하고 결합되면서 확산이 되고 SNS의 특징은 소수 세력이어도 일시적으로는 다수 세력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확증 편향은 계속 강조가 되고 그게 좀 특이하게 지금 변이가 된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뭐 개딸 등 나오고 있고 또 반대쪽에 수박이라고 공격한 이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좀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뉴스 유통에서도 완전히 네이버 등 포털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90% 이상을 포털의 뉴스 소비를 하다 보니까 확정 편향이 더 심화되고 그렇습니다. 그쪽 자기들 업체에서는 어쨌든 간에 확산되는 게 좋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적으로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쭉 들을 때 아까 민주화를 한 이후에 민주화 이후 세대에서 주어진 과제, 포용과 다양성을 통합의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다른 세력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그 86세대의 종원, 86세대의 교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꼭 사람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그런 아마 이제 시각을 바꿨다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정의로운 세력이고 민주화했던 세력이고 상대방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한신대 임평준 교수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그런 입장이 오히려 유사 파시즘적인 행태가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지적도 있었죠. 자신만이 정이고 상대방은 낙이라고 간주하는 뭐 이런 지적도 오래 있어 왔었죠. 과거에도 프랑스 혁명 시기에 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이 왜 나중에 독재 세력이 됐는가 등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칼 포퍼 등도 결국은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신들만 이상사회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전체주의로 흐르게 되는 독재로 가게 된다는 비판 지적을 하면서 열린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뭐 책을 내기도 했었죠. 맞아요. 그 점에서는 그동안에 싸웠던 민주주의의 지금 가치라든가 방식하고 민주화 이후에 가는 방식은 다른데 그렇다면은 86세대 스스로 그런 질적인 전환을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담당해야 할 세력이 바뀌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죠.